지금 우크라이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후회한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큰 공경에 처한 상황인데요. 내부에서는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전국을 뒤흔들고 있고, 외부에서는 미국이 휴전 압박을 하며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큰 논란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진위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계획인데요. 기본 틀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래관계 구상 등 4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영토를 포함해서 돈바스 지역 전부를 러시아에 넘긴다는 내용이었고요.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핵심 무기 체계를 포기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죠.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는 외국군 주둔이 금지되고요. 서방의 장거리 무기를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입니다. 당연하게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패전했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고요. 또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거절했죠. 향후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전안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빼고 러시아와 미국이 둘만 의논해서 나온 종전안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이번 제안은 러시아 측이 최대로 요구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크게 수정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이 종전안에 대한 사실 여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0일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이 이끄는 군 대표단이 키이우에 도착해서 전쟁 종식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데, 이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보면 이 종전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25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다쳤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해서 미국에서 받은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활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해준 뒤에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에이테크스를 사용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자국 방공망이 에이테크스 미사일 4개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요. 우크라이나 측은 불특정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전황 전체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포크로우스크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이 포크로우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요청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죠. 이 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 전역에 물자를 공급하는 병창기지 역할을 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물론 이 포크로우스크에 계속 포격과 공습을 때리면서 폐허가 되어 전략적 가치가 사라지긴 했지만요, 당장 이 포크로우스크만 장악하게 되면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1년 넘게 공방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지속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막아내질 못하였는데요. 최근 3주 사이에 러시아군이 시내 침투에 성공하였고, 지금은 사실상 포크로우스크 함락 직전입니다. 러시아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며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3인 1조로 2명이 죽더라도 1명이 도시에 도달해 거점을 확보한다는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런 조가 100개씩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크라이나는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액의 보상금을 앞세워 병력을 계속 보충해왔지만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병력 부족에 시달린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버티면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결국 이러한 계획은 끝나게 되었죠. 오히려 기존의 유럽 국가들에서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초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진 상황입니다. 올렉시 체르시뇨 전 부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규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국가 반부패국은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아톰 고위 인사들이 국영계약의 10%에서 15%를 리베이트로 챙겨 1,465억 원 규모의 부패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부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돈 세탁 사무소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핵심 측근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았고, 자신이 부패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큰 반발을 사게 되었는데요. 당장 우크라이나 야당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전에 여당 의원들이 반부패 기관들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사실도 뒤늦게 의혹을 키우고 있죠. 심지어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해주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큰 문제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가 결국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상태로 러시아에 밀려 패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전황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시베르스크, 슬로반스크, 리만 전선에서 새로운 공세 방식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우크라이나 동부의 핵심 방어선을 동쪽과 북동쪽에서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새로운 공세 방식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활용한 장기적인 항공 공습, 전술적 차단, 소규모 병력 침투, 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돌격조 운용을 결합한 형태로 최근 포크로우스크 공방전에서 먼저
시험된 전술입니다. 11월 18일 공개된 각종 오신트 자료에 따르면요, 한개 여단 병력이 시베르스크 남쪽과 동쪽으로 침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제 전선이나 지형 통제 변화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이런 침투가 포크로스크 공방전을 시베르스크에서도 재현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시베르스크 북서쪽에 기만 작전과 FPV 드론, 포격 지원을 통해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확보하면 T-0513 리만 시베르스크 도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 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측은 해당 도로 접근을 이미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 방향에서 1명에서 3명 단위의 초소형 침투를 반복하며 병력을 은밀히 모으고 있고 땅이 얼어 기계화 전력이 움직이기 쉬워지는 겨울에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대량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전방 보급과 군수 체계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은 슬로반스크 리만 전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군단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비화와 안기로 드론 운영이 어려운 틈을 타 침투를 시도하고 전진 기지를 구축해 측면 공격과 포위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벽을 무력화하기 위해 FPV 드론, 강섬유 연결 드론, 전술 드론 등을 총동원해 보급로를 끊고 포격을 조율한 뒤 돌격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이 포크로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보급로를 약화하는 데 성공하며 침투 작전을 이어가 상당한 초기 성과를 냈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성공 모델을 다른 축에서도 똑같이 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시베르스크와 슬로반스크, 리만 전선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어선을 직접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전술이 노출된 이상 이 전술을 똑같이 수행해서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전선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과 시간이 필요해서 이 전략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더욱 고립으로 몰아넣는 문제는 전장뿐만 아니라 서방의 정치 지형 변화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내부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로 전략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절감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선에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큰 부담입니다. 유럽 상황도 더 좋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내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만 세력들과 안보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조절하는 분위기로 전환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초기 최전선 지원국이었지만 지금은 탄약과 무기 공급을 줄이며 자국 우선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헝가리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며 EU 안보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EU 내부에서는 재정 부담과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더 강한 대러 제재나 군사 지원을 추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국내 정치 불안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는 유럽 단독 전략을 외치면서 미국과의 공조가 균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크라이나가 기대온 서방의 단일 대우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틈을 러시아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방의 균열을 명확하게 인식한 러시아는 전선 압박 강도를 높이며 정치적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더 강한 장기전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이 흔들리고 외교적 우군이 줄어드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속 능력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유럽과 미국의 균열은 러시아의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사방에서 고립된 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패전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